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교재 139페이지 제일 끝에 있는 3번 지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올해 법행 나왔던 판례죠. 자, 민법 제581조 한번 빨리 보시죠. 매매 목적물이 종료물이었을 경우도 전조에 대해서 중용하겠다. 이 항 보시면 전항의 경우에 매수인 같은 경우는 해제 따위를 하지 아니하고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 그 마지막에 하자 없는 물건 청구에 밑줄 그으신 다음에 완전물 급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앞에 여러분들 하지 아니하고죠 해서 완전물 급부 청구하면요 해제나 배상은 더 이상 청구할 수 없다도 잘 나오니까 함께 정리하신 다음에 선택하는 거지 함께 못한다까지 하신 다음에 A 같은 경우가 이제 B하면 되겠네. A가 이제 차를 이제 구입하신 분이고 구입자이시고 매수인이고 B가 이제 B 회사가 있었죠. V&W. 자꾸 이제 뭐 문제가 있어 버리니까 이제 A가 B를 상대해 가지고 방금 봤지만 민법 제581조에 근거해 가지고 완전물 급부를 청구했다. 완전물 급부를 청구했다. 를 청구했다까지 하신 다음에 이렇게는 완전물 급부 청구한다는 말뜻이 뭐겠습니까? 세차 교환이죠. 신차 교환을 요구했다. 보니까 A하고 B 사이에서 이루어진 계약이 종류물 맞죠? 종류물 매매 계약이고 두 번째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A가 B한테 완전물 급부를 청구할 수가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요. B 회사 측에서 재항변하기를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하자 같은 경우는 아주 경미한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수리가 가능하다. 두 번째, 이런 경우까지도 이제 우리가 완전물 급부에 대해서 인도해줄 의무가 있다고 해버리면 우리 회사한테 너무 큰 피해가 있다. 손해가 매우 크다. 손해가 극심하다. 이 두 가지의 사유가 있었을 경우는요, 이러한 완전물 급부 청구권 행사에 대해서 제한을 가할 수 있다는 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사안 같은 경우는 1번, 2번 다 됐기 때문에 요새에 대해서 청구 기각 나갔다까지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끝에 보시면 공평 원칙 따위에 반하는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급부 청구권 행사에 대해서 제한을 가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3번 지문 또 옳은 지문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페이지 4번 지문인데 이 4번 지문 조금 이제 주의하실 필요가 있는데 첫 줄에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했다까지만 밑줄 그어둘게요.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했다 해서 4번 지문을 가시면 또 A가 뭐 매도인이고 B가 매수인인데 원래 B가 이제 A한테 지급하기로 했던 약속했던 계약금이 총 1억이었는데 B가 실제로 A한테 지급했던 금액이 6천만 원에 불과했다 해서 B가 A한테 계약금 전부가 아니고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했을 경우인데 이랬을 경우에는요 원칙적으로는 기본서에 있는 판례 이렇게 B가 A한테 계약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요물 계약인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원칙은 해약금에 근거해 가지고 해약금 해제를 할 수 없다는 게 종래 판례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요 최신 판례 같은 경우는 이른바 가정적인 판단하는 거예요. 해가지고 이렇게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했을 경우에도 해약금에 근거해가지고 해제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해되죠? 하더라도 요때 A 같은 경우가 해약금 해제를 하려면 계약금에 대한 배액이 필요하다. 요때 배액을 줄 때요. 실제 받았던 6천만 원 곱하기 2겠습니까? 6점 곱하기 2 해가지고 1억 2천인지 아니면 약정했던 금액인 1억 곱하기 2인지에 대한 부분인데 판례가 판시하기를 일단 일부만 지급했다 하더라도 해약금에 근거해가지고 해제할 수 있다고 본다 하더라도 약정했던 1억 곱하기 2배 해가지고 총 2억씩 필요하다 해서 실제 B가 A한테 지급했던 6천에 대해서 곱하기 2한 금액 갖고 될 것이 아니고 약정한 금액의 배액을 A가 B한테 제공했을 때에만 해약금에 근거해가지고 해제할 수 있다까지 잘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지문에 보시면 한 줄 밑에 실제 계약금이 아니고 맞죠? 약정했던 계약금 1억이기 때문에 4번 지문은 옳은 지문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5번 지문 같은 경우는 결론만 아시면 돼요. 자, 민법상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관한 특칙이 이제 상법에 있거든요. 이 같은 경우는 담보 책임에 대한 특칙에 불과하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가지고 매수인 같은 경우가 민법 제3구 공조에 근거하여 불완전 이행 책임 물을 때는요, 적용될 여지가 없는 거겠죠. 해서 끝에 보시면 불완전 이행에 근거해서 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으로까지만 기억하시고 그 뒷부분은 참고하시고 넘어가시면 충분하다 해서 민법상 담보 책임에 관한 규정의 특칙에 불과하다까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가신 다음에 임대차 보겠습니다. 1번 지문 가시면, 자, 임차인은 임대인 갑한테 보증금 5천만 원 지급하고 X 건물에 대해서 임대를 했는데 이후에 갑이 을에 대한 차임채권 연체했던 1억 500만 원에 대해서 병한테 양도했다. 병이 양수금 청구를 을한테 하는 경우에 이지 밑줄 을 같은 경우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해가지고 실제 목적물을 을이 갑한테 줄 때까지의 차임에 대해서 보증금에서 공제할 것을 주장할 수 있다기 때문에 1번 지문 틀린 지문 처리를 하신 다음에 보증금에서 공제를 할 수 있느냐 첫 번째 봅시다. 이 사안에서 임대인이 갑이죠. 갑이 임대인이고 을이 이제 임차인인 사안이었고 을이 갑한테 뭐 보증금을 지급했다. 요때 임대차 계약이 존속 중일 때에는 당연히 자동으로 공제가 된다 안 된다에 관한 문제인데 이게 어떤 거냐면요. 예를 들면 갑이 을 상대해가지고 임대차 계약에 근거해가지고 차임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하니까 을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한테 이미 지급했던 보증금 있지 않냐. 그 보증금에서 공제해라 라고 할 수 있다 없다? 그렇죠. 임대차 계약 존속 중인 경우는요. 보증금에서 차임을 공제할 것인가 말 것인가 라고 하는 거는 임대인의 선택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을 같은 경우가 공제의 항변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임대차 계약이 종료했고요. 종료했고 더 나아가서 을 같은 경우가 임대인 갑에게 임대차 목적물에 대해서 반환까지 했다. 자, 반환까지 완료를 했다라고 합시다. 자, 하나씩 민법 기본서 봤을 때 보증금이 담보하는 범위가 어디까지? 그렇죠. 임대차 계약 기간뿐만 아니라 실제 임차인 같은 경우가 임대차 계약이 종료하고 난 다음에 임대인 갑에게 목적물을 돌려줄 때까지 생기는 모든 채무에 대해서 담보하는 게 보증금이었습니다. 그러면 임대차 계약이 종료했는데 만약에 을이 갑한테 목적물에 대해서 반환하지 않고 계속 쓰고 있었을 경우는요. 그렇죠.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그 부당이득 반환 의무도 보증금에 의해서 공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임대차 계약이 종료했고 을이 갑한테 목적물에 대해서 반환까지 완료했다면 더 이상 을이 갑한테 질 채무가 생길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종료하고 목적물 줬을 경우는요. 이때는요. 보증금에 대해서 당연 공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공제가 이루어진다. 그럼 지금 1번 지문 같은 경우는요. 밑의 경우지 않습니까? 따라서 공제 항변을 주장할 수 있다기 때문에 1번 지문은 틀린 지문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또 그냥 지문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페이지 3번 지문 또 이제 중요한 판례긴 한데 올해 이제 법원 승진 기출 문제인데 사례 문제는 나오기 힘든 측면이 있어요. 해서 그 밑에 있는 이제 판결 요지로 한번 밑줄 긋고 설명드릴게요. 초줄해 보시면 주임법 받는 임대차가 되려면 임차인과 밑줄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 사이에서 임대차 계약이 된 경우로 한정된다 하면 틀린 지문. 한정되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임대인한테 주택에 대해서 적법하게 계약할 수 있는 권한은 필요하다까지 밑줄 쫙 꺼두신 다음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민법 말고요. 주임법에 의해서 임차인이 주임법에 의해서 각종 대항력 등을 통해서 보호될 수 있으려면 A가 이제 임대인이고 B가 이제 임차인이었을 때에 무조건 B 같은 경우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이사해가지고 동사무소 가가지고 신고했다면 무조건 대항력을 다 B한테 인정해버리면요. 그 건물의 원래 주인한테 큰 피해를 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주임법상 보호될 수 있는 임차인의 지위가 B한테 인정이 되려면 A가 첫 번째 그 주택에 대해서 처분권이 있는 소유권자이거나
또는 비록 아직까지 A한테 소유권이 없다 하더라도 적법하게 B한테 임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먼저 그 판례 박스 밑에 보시면 2015년도 법원 승진 지문을 보시면 제 끝에 임대인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주임법에 의해서 보호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틀린 지문이죠. 왜요? 주택의 소유권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적법하게 임대할 수 있는 권한만 있으면 B가 보호될 수가 있으니까요. 이해되시죠? 그럼 실제 이 사안 같은 경우는요. 이 임대인 A 같은 경우가 경매 절차, 즉 임대차 목적물이었던 X 건물이 경매가 되니까 이 A가 참가를 해가지고 호가, 즉 최고가 매수인이었어요. 최고가 매수인이었거든요. 매수인이었는데 아직까지 매각 대금을 완납하지는 않은 상태였거든요. 여러분들 최고가 매수인에 불과하면요, A가 적법하게 X 건물에 대해서 사용 수익권이 있어가지고 B한테 임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따라서 이 경우는 1번 여기도 포함되지가 않는 거고 2번에도 포함되지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 즉시, 즉 B 같은 경우가 주택에 가가지고 신고하고 다음날부터 바로 주임법에 의해서 보호될 수는 없다는 게 이 판례 핵심입니다. 다만 이제 사실관계까지는 나올 리가 만무하기 때문에 비록 A 같은 경우가 소유권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적법하게 임대 권한만 있다면 B가 동법에 의해서 보호될 여지가 있다까지 기억하신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법원 승진 기출 지문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충분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지문 또 승진 지문, 틀린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또 뭐 요지만 읽으면 잘 이해 안 되는데 한번 볼까요? 4번 지문 가시면 A가 이제 원래 X 건물의 소유자이면서 B한테 이제 목적물에 대해서 임대를 했습니다. 임대차 계약했다. 제1 첫 번째 이제 임대차 계약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B 같은 경우가 대항력 등을 다 취득했습니다. 등을 다 취득을 했는데 요 A가 이제 이게 1번. A가 C한테 그 X주택에 대해서 양도를 했다. 2번 양도를 했는데 다시 C하고 B가 만나가지고 3번 두 번째 임대차 계약을 맺어요. 두 번째 임대차 계약을 맺습니다. 맺는데 뭐라고 했냐면 야 C가 B한테 야 내가 너한테 권리금으로 6천만 원 줄 테니까 첫 번째 계약은 없애버리고 내가 이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까 X 건물에 대고 은행 명의, A 은행 명의로서 선순위 담보 물건을 먼저 설정을 하고 그 다음 다시 한 번 더 네가 신고해가지고 대항력 취득해라 라고 한 거예요. 해서 X 건물을 보시면 등기 물론 안 보이지만 같이 그려보면 1번 해가지고 A 은행이 먼저 담보 물건을 취득하고 다시 B가 이제 전입신고해가지고 이렇게 대항력을 취득하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X 건물에 나중에 경매가 실행돼 버리자 법원 같은 경우가 A 은행한테 선순위 1번 배당의 지위를 주고 두 번째 B한테 이제 두 번째 지위를 줘버리니까 이해되시죠? 이 B 같은 경우가 야, 첫 번째 계약에 근거해가지고 나는 A보다 선순위 지위에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X 건물의 경락인이 D라면 D한테 임대인의 지위 승계가 이루어진다. 또는 뭐 B한테 우선권이 있다면 우선 변제권이 있으니까 내가 앞선다라고 하면서 B가 소를 제기한 거예요. 하니까 판례가 판시하기를 두 번째 계약에 근거해가지고 첫 번째 계약에 의해서 발생됐던 대항력 등등등은 전부 다 네가 스스로 포기를 한 것이 아니냐. 맞죠? 따라서 이 두 번째 계약만 효력이 있는 것이지 1번 같은 경우 더 이상 효력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B, D는 이미 소멸된 첫 번째 계약에 생겼던 각종 주임법상의 대항력, 우선 변제권 등을 더 이상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판례가 판시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첫 줄에 보시면 종전 임대차 계약 첫 번째 계약을 소멸시킬 의사를 가지고 그와 별개로서 두 번째 계약을 했을 경우까지 밑줄 그으시고요. 제일 끝에 가시면 종전 첫 번째 계약에 근거했던 각종 효력 같은 것들을 새로운 소유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 왜? 이미 소멸됐으니까. 따라서 4번 지문도 틀린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5번 지문 가시면 임대차 계약 밑줄 종료 전이다. 아까 했죠? 당연 공제가 아니니까 5번 지문은 틀린 지문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지문 또 별표 치시고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요. 지상물 매천권이죠.
임차인 을이 X토지의 주인이었던 갑하고 임대차 계약하고 X토지 위에 Y 건물을 신축했다. 무허가의 밑줄 그으신 다음에 잘 나오죠. 관계없어요. 그래도 지상물 매수를 나머지 요건만 구비하게 되면 청구할 수가 있다. 이후에 을이 갑 동의를 받아가지고 실제 사안은 동의는 아니었고 사후 추인인데 아무튼 받아가지고 Y 건물을 병한테 매도하고 대관했으나 인도까지 했으나 아직까지 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지 않고 있는 상태였다. 그럼 병이 갑상대해 가지고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문제인데, 갑이 이제 X토지의 소유자이겠죠. 소유자이고 을이 이제 원래 건물을 지었는데 을이 병한테 건물을 양도했다. 양도를 했는데 아직까지 병 명의로서 이전 등기가 종료되지 않고 있는 상태였다. 이때 여러분들 먼저 할 게 뭐냐면, 갑이 먼저 병 상대해 가지고 민법 제 214조에 근거해 가지고 지상물에 대해서 철거 청구를 했겠죠. 이해됐죠? 그럼 첫 번째 요건이 뭐예요? 갑 소유인 사실이 필요할 것이고, 두 번째가 병한테 그 지상물에 대해서 철거 처분권이 인정됐을 때에만 갑이 병 상대해 가지고 철거 청구를 할 수 있다 해서, 판례 첫 번째 뭐죠? 미등기 매수인 병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의 처분권은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철거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는 판례 먼저 기억하시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게 청구 원인이죠. 1번. 이렇게 하니까 병이 두 번째 지상물 매수 청구권에 항변을 한 거죠. 지상물 매수 청구에 항변을 했다. 이렇게 병이 이제 갑상대해 가지고 지상물에 대해서 매수를 청구를 하려면 첫 번째 병하고 갑 사이에서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진 사실이 필요하겠죠. 왜? 임차인의 지위에서 행사를 하는 권리니까. 그래서 중요한 두 번째, 임대차 계약이 기간 만료에 의해서 종료한 사실이 필요하기 때문에 차임을 연체했을 경우는요, 차임을 연체해가지고 갑이 해지했을 경우는 기간 만료에 의해서 종료한 것이 아니니까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 번째, 별도의 사유가 없다면 병이 갑상대해가지고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청구를 했는데 갑이 그것을 거절했을 때이고, 네 번째, 지상물이 현재 존재하고 있는 사실이 필요하다 해서 다 중요한 거죠. 4번 관련해가지고 갑이 병 상대해가지고 소를 제기했는데 병이 별도의 항변을 안 해가지고 갑이 승소를 했습니다. 근데 갑 같은 경우가 판결문에 근거해가지고요, 아직까지 지상물에 대해서 철거 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면 민소법상 중요한 쟁점이었죠. 병 같은 경우는 갑을 상대해가지고 또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게 판례까지 함께 정리를 하시면 될 겁니다. 여러분들 1번에 보시면, 자,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이제 병하고 갑 사이에서 계약한 게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을이 병한테 토지 임차권에 대해서 양도했을 경우는요, 뭐가 필요하다? 임대인 갑의 동의가 필요하다 해서, 만약에 임대인 갑의 동의가 없다면요, 병 같은 경우는 임차인의 지위를 갑한테 주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임차권 무단 양도가 됐다면 당연히 임차인 병 같은 경우는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지문처럼 을이 병한테 임차권 양도할 때 갑이 동의를 했거나, 소는 을이 병한테 양도할 때 갑이 동의를 안 했는데 그 뒤에 병이 갑한테 차임을 계속 지급을 했고 갑도 10년 넘도록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가지고요, 사후에 갑이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어찌되었건 갑이 동의를 했다면 병은 임차인의 지위를 누구에게? 갑에게 주장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병은 나머지 조건만 구비하게 되면 갑상대해 가지고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까지 떠올리신 다음에, 다 안 적을게요. 복습할 때 무단 양도의 경우, 무단 양도인 경우하고 승낙받고 동의를 받고 양도했던 경우를 한 번 더 구분해 가지고, 위의 경우는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없는 게 원칙이고 밑의 경우는 청구할 수 있다까지 잡으신 다음에, 일단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지문에서 갑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1번 요건은 충족했다까지 기억하시고, 두 번째, 여러분들 여기 4번 목차를 보시면요, 현존하고 있는 건물의 문제인데 일단 줄게요. 두 번째 점 보시면 이 사안에서요, 원칙적으로 병이 갑한테 지상물에 대해서 매수를 청구하려면 그 건물의 소유권자의 지위도 필요한 게 원칙이거든요. 근데 지금 지문처럼 병 같은 경우가 임차인의 지위는 인정되는데
아직 미등기 매수인 상태에 있었을 경우에도 갑한테 이제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문제인데, 일단 우리 판례 같은 경우는 이걸 인정해요. 할 수 있다는 게 판례 입장인데, 일로 오시죠. 물론 병이 갑한테 먼저 지상물에 대한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도 물론 있을 수가 있긴 한데요. 거의 90% 이상이 뭐냐면, 땅 주인이었던 종전 임대인 같은 경우가 지상물에 대한 철거를 청구했을 때 항변조로서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럼 가만 보세요, 여러분들. 갑이 미등기 매수인 병을 상대해가지고 지상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면, 미등기 매수인 병 같은 경우도 나머지 요건만 구비했다면 갑한테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게 형평에 부합하지 않습니까? 해서 우리 판례 같은 경우는 비록 병 같은 경우가 이전 등기가 없다 하더라도 청구할 수 있다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그러면 1번 또 구비했고 2번, 3번, 4번 다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까지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요때 이제 복습하실 때 여러분들 세 번째죠. 법원의 판단에 대한 문제죠. 법원의 판단에 대한 문제로서 이렇게 원고 갑이 지상물에 대해서 철거 청구했다. 이렇게 원고 갑이 지상물에 대해서 철거를 청구했다. 인도 청구한 게 아니고 철거 청구를 했을 경우에도 별도의 소 변경 없이, 별도의 소의 변경 없이도 법원 같은 경우가 상한 이행 판결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까지를 이제 민소법 책 보시면서 한 번 더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6번 지문 가보시면 이전 등기 못했다 하더라도 일단 지상물에 대해서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6번 지문은 틀린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7번 지문 가보겠습니다. 자, 배당 요구한다. 우선 변제권에 근거해가지고 임차인 같은 경우가 배당 요구할 때 그 금액은요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경락인 같은 경우가 납부해야 될 금액 등등등에 대해서 변동이 생길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7번 지문은 제일 끝에서 두 번째 줄 위에 보시면 임차인이 밑줄 최후의 임대차 계약서에 근거해가지고 배당 요구했다가 갑자기 최초에 근거해가지고 말 바꾸는 거는요, 그렇죠, 나머지 분들한테 집 이상 큰 변동을 줄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사유가 없다면 허용될 수가 없는 것이니까 7번 지문도 옳은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8번은 뭐 결론만 아시면 충분하고요. 넘기신 다음에 9번 지문은 별표 2개 치신 다음에 혹시나 이제 제 수업을 이번 판례 강의 가지고 이번 그 최신 판례 강의 가지고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니까 민사집행법상 배당 요구가 필요한가 필요 없는가에 대해서 문제를 푸실 때에는 경매개시 결정 기입 등기가 있기 전과 있고 난 후를 이렇게 구분하시고요. 등기부상 그 사람이 보이는 경우하고 등기부상 보이지 않는 경우를 구분하신 다음에 등기부상 보이면서 결정 전부터 존재했던 경우는요 별도의 요구까지 할 필요 없죠. 당연히 배당이 이루어지니까 별도의 요구를 할 필요 없다. 나머지 세 가지의 경우는 요 경우에는 배당 요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가지고 후순위 건자에게 돈이 갔을 경우에는 그자에게 741조에 근거해가지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까지도 잘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로 올까요? 주임법상 우선 변제권이죠. 한번 떠올려 보세요. 주임법상의 우선 변제권의 경우는 공시라고 하는 것이 전입신고에 의해서 이루어질 뿐이지 별도의 등기부에 기재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 밑에 라인에 포함돼 버리기 때문에 임차인한테 우선 변제권이 인정이 되려면 원칙적으로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배당 요구가 필요한 배당 요구 채권에 해당하는 겁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할 필요 없는 경우 있죠. 배당 요구를 할 필요 없는 경우, 배당 요구가 필요 없는 경우 중에 첫 번째 종대의 경우에 기본에 있는 거 어떤 경우? 그렇죠.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를 하기 전에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임차권 등기를 한 경우죠. 임차권 등기를 마친 경우는 일로 오시죠.
결정 전에 등기를 했으니까 여기에 포함돼 버리니까 별도로 요구할 필요 없다. 이게 첫 번째 예외였고요. 두 번째가 최신 판례입니다. 어떤 경우냐면요. B가 임차인인데 임차인 B가 임대인 A를 상대로 해가지고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B가 승소해가지고 승소 확정 판결 받아가지고 더하기 집행문을 받아가지고 스스로 강제 경매를 신청한 경우죠. 강제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법원 같은 경우가 임차인 B의 존재에 대해서 모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건 모를 수가 없죠. 왜 B가 승소해가 다 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도 별도로 요구가 필요 없다는 게 8가지 함께 묶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8가지 꼭 강조했어요. 그럼 다시 지문을 보시면 임차인 같은 경우가 소송 제기해가지고 승소해가지고 주택에 대해서 강제경매를 직접 신청했을 경우에는 별도로 요구할 필요 없는 경우니까 9번 지문은 틀린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0번 지문 가보면요.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밑줄 그으신 다음에 그러니까 아직까지 존속 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임의로 해지나 해제 의사 표시를 할 경우에는 어떠한 제한이 있다라고 합의했거든요. 그럼 그 뒤에 기간 만료에 의해서 종료한다. 기간 만료에 의해서 종료하는 경우는 방금 봤던 특약상의 임대차 계약 존속 중에 해지의 경우로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별개니까. 따라서 제 끝에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당연히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는 게 원칙이니까 10번 지문 또 틀린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1번 지문 가시면요. 그 A가 여자분인데 남편 B분께서 공인중개사로서 이제 주인법 등을 잘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X 아파트가 있는데 이미 그 X 아파트에 담보 물건이 존재하고요. 최고가, 그러니까 그 채권 최고액이 이미 넘어가가지고 어차피 경매가 돼봤자 한 푼도 못 들어올 그럴 이제 아파트였거든요. 근데 남편께서 말하기를 와이프야. 네가 그 임차인의 집으로 가가지고 소액 임차 요건을 갖추게 되면 최우선 특권이 있으니까 가서 헛돈 좀 주고 그렇게 계약 맺은 다음에 돈 벌자라고 해가지고 간 거예요. 이런 경우는요. 그렇죠. 주임법이 원래 인정하고 있는 입법 취지를 악용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신의칙에 근거해가지고 우선 변제권의 제한이 이루어진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 끝에 보시면 소액 보증금의 청구권을 누릴 수 없는 경우니까 11번 지문 또 옳은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아니면요. 당연히 소액 임차인 지위를 누릴 수가 있는 건데 이 사안은 특이한 사안이니까 안 된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 12번 지문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골 때리는 지문인데 일단 결론부터 봅시다. 보시면 상가 건물 임대 차임이 갱신하기 전부터 차임에 대해서 연체를 했는데 밑줄 차임 연체액이 2기에 의했을 경우에는 임대인 같은 경우는 2기에 근거해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일단 요 판례는 뭐냐면요. 상가건법상 별도의 조항이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일반 민법상 조항에 근거해가지고 상가 건물의 경우에도 임차인 같은 경우가 굳이 3기까지 연체할 필요 없이 2기만 연체를 하게 되면 임대인이 이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게 이 판례의 핵심인데 이 판례가 이제 있고 난 다음에 2015년도 5월 31일 날 상가건물법 제10조의 8, 제10조의 8에 새로운 규정이 신설됐어요. 돼가지고 상가법이 적용받는 경우는 임차인 같은 경우가 3기 이상 이제 연체를 했을 경우에만 임대인이 해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다시 이제 출제가 되면 요 조문에 근거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시험 내시는 분들이 그렇게까지 신경을 많이 안 쓰시거든요. 해서 혹시나 이것도 나오게 되면 아주 조금만 눈치를 보신 다음에 다른 게 전혀 틀린 게 없어. 그러면 이제 이걸로 문제를 푸시면 되고 나머지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으면 그걸로 좀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이제 맞는 내용이니까 지금에 의했을 때에는 틀린 지문인데 판례에 의했을 때는 맞는 지문이니까 세모 치신 다음에 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넘기시고요. 도급계약을 보겠습니다. 자, 1번 지문 가시면 공동이행 방식 쭉 나와 있는데 제일 끝에 포인트는 도급인에 대한 대금 채권 자체는 실제 공사 비율, 실제를 지우신 다음에 약정 공사 비율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해서 그 찬란한 4대강 사건이죠. A하고 B하고 C 같은 경우가 공동수급체의 관계에서 큰 공사를 맡게 되었고 갑 같은 경우가 도급인이었다 해서 개별적 합의를 해가지고 야 공사 대금이 총 9억인데 A 3분의 1, B 3분의 1, C 3분의 1씩 공사 대금을 주기로 개별적인 약정을 한 거예요. 약정을 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실제 공사했던 걸 보니까 A 같은 경우가 예를 들면 3분의 1을 했고 B, C 같은 경우가 6분의 1씩 이렇게 이제 공사한 것에 불과했을 경우에 예를 들면 A가 갑에 대해서 공사 대금 총 9억 중에서 자기의 지분만큼에 대해서 직접 지급을 청구할 때 약정했던 비율만큼 청구할 수 있느냐 아니면 실제 했던 만큼이냐에 관한 부분인데 도급인 갑의 입장에서 수급인 A, B, C 사이에서 실제 공사했던 비율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갑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결국 A가 누구에게 갑에게 공사 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는 실제 공사 비율이 아니고 약정 공사 비율에 의하기 때문에 1번 지문 틀린 거예요. 그럼 강사에 예를 들면 갑이 그러면 갑이 또 B한테 3억 주겠네. 그러면 A가 공사 많이 했는데 좀 A한테 불리한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갑은 3분의 1씩 일단 3억씩 지급하고 난 다음에 다시 내부 관계에서 모여가지고 실제 공사 지분에 근거해가지고 내부 정산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1번 지문 같은 경우는 내부 정산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급인 갑한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가 아니고 약정했던 비율에 의해서 기속이 이루어지니까요. 1번 지문은 틀린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또 결론만 대충 아시면 되고 3번 또 마찬가지입니다. 자, 151페이지 가신 다음에 사무관리를 봅시다. 사무관리를 보시면 사무관리가 은근 잘 나와요. 그래서 막 제끼시는 분들 계신데 큰일 납니다. 주로 사무관리가 주로 나오게 되면 주로 이제 A가 B를 상대해가지고 사무관리에 근거해가지고 비용상환 청구하죠. 사무관리에 근거해가지고 비용상환을 청구한다. 이렇게 사무관리에 근거해가지고 비용상환 청구하려면 사무관리의 성립이 필요하다. 첫 번째 A 같은 경우가 법령 또는 계약상의 의무 없이 계약상의 의무 없이 두 번째 타인의 사무를 객관적으로 타인의 비의 사무를 세 번째 주관적으로 통설 판례 타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네 번째 죄송합니다. 타인 B의 본인이죠. 본인의 의사에 객관적으로 반하거나 또는 명백하게 불리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랬을 경우에만 A가 B한테 이제 성립을 주장해가지고 비용상환 청구를 할 수 있다까지는 기본 중에 기본이지요. 그래서 1번 지문을 가보시면 제3자하고 합의에 근거해가지고 타인의 사무에 대해서 처리를 했다 했을 경우는요. 계약상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별도의 사유가 없으면 사무관리의 성립이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본인한테 사무관리에 근거한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가 없는 경우니까 1번 지문은 틀린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고요. 요건 2번에 보시면 타인의 사무인데 요 타인이 그러니까 B가 국가의 사무인 경우에는 최근에 우리 판례가 좀 추가하는 게 있어요. 이게 어떤 사안이냐면 볼까요? 그 S모 회사가 이제 태안 쪽에서 기름 유출 사고를 발생시켰죠. 유출 사고를 발생시켰다. 얼마나 급한 겁니까? 빨리빨리 처리 안 하면 다 퍼져버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A 같은 경우가 A 회사가 별도의 계약도 없이 이 기름 유출에 대해서 방제하는 작업을 한 거예요. 방제 작업을 한 거예요. 하고 난 다음에 A가 이제 국가 상대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사안에서 P고 B겠죠. 상대해가지고 사무관리에 근거해가지고 비용상환을 청구한 거예요. 비용상환을 청구했다. 하니까 이제 국가 같은 경우 그냥 A한테 고맙다 하고 돈 주면 될 것을 사무관리 성립에 대해서 부정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야, 국가 사무이지 이건 개인 사무가 아니지 않냐. 그럼 국가 사무의 A 같은 경우는 함부로 간섭을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무관리에 근거해 가지고 비용 상한 청구할 수 없다라고 B가 주장을 한 거예요. 하니까 판례가 1은 맞다. 다만 국가 사무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이른바 개입의 사인의 개입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면 그런 경우라면요 사무관리 성립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 이 사안 같은 경우는요 그렇죠 얼마나 빨리 퍼집니까. 따라서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A가 B 상대해 가지고 상한 청구할 수 있다까지 잡으신 다음에 줄이면 국가의 사무의 경우는요 사인이 개입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번 지문 가시면요 두 줄 밑에 긴급성 등의 국가 사무에 대한 사인의 개입이 현황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하나여 성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2번 지문 또 옳은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까지 하고 오늘 수업 마무리 지을게요. 3번 또 이제 다양하게 공부가 필요한 부분이죠. 자, 갑이 피상속인이었죠. 아버님 갑이 있었고 자식 새끼들 A, B, C가 있었다. A, B, C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요때 이제 을 같은 경우는 A한테 돈을 빌려준 A의 채권자인데 이 A 같은 경우가 개털이니까 뭐 집행할 거리가 전혀 없었어요. 때마침 이제 아버님 X가 X라고 하는 토지가 있는 상태에서 아버님 갑이 사망을 해버리니까 X 토지의 3분의 1 지분만큼 A한테 들어오겠네. 내가 집행을 해야지 라고 하고 있는데 A, B, C가 전혀 상속 등기를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 상속인 A 같은 경우가 상속 등기를 할 때 자기 지분이었던 3분의 1까지만 상속 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죠. 해버리면요 X 토지의 3분의 2는 갑 거고 3분의 1은 A 거니까 기신하고 공유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A가 단독으로 공동상속 등기를 신청할 문제이지 자기 지분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A는 단독으로 보존행위에 근거해가지고 상속 등기는 신청할 수가 있었죠. 등기는 신청할 수가 있는데 하지 않고 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을 같은 경우가 요거에 대해서 A의 이 권리에 대해서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해가지고 A, B, C 명의로 상속 등기를 다 맞춰버리고 이제 을이 집행을 한 겁니다. 근데 그 뒤에 이제 B가 어떻게 했냐면 야 상속 등기할 때 법무사 비용 들지 않냐고 하면서 B가 그림 어렵네. B가 알아서 B가 을이 B하고 C 상대해가지고 사무관리에 근거해가지고 등기 비용에 대해서 상한을 청구했거든요. 하니까 B하고 C가 뭐라 했냐면 야 사무관리의 성립이 이루어지려면 요건 3번 주관적 의사로서 B, C를 위한 의사가 필요하지 않냐. 근데 지금 이 사안 같은 경우에 네가 대위한 건 뭔데 네가 A 형한테 집행을 하기 위해서 대위를 한 것에 불과하느냐. 결국 니의 이익을 위해서 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무관리의 성립이 이루어질 수 없으니까 비용 상한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이제 B, C가 주장한 거예요. 하니까 판례가 판시하기를 야 병존 즉 무슨 말이냐. 을지를 위한 의사하고 나머지 B, C 너희를 위한 이익의 의사가 함께 존재를 하는 경우에도 사무관리의 성립이 이루어질 수 있다. 비록 을 같은 경우가 집행을 하기 위해서 대위한 것도 맞지만 함께 B, C 너희들을 위해서 함께 한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사무관리에 근거해가지고 등기비용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까지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끝에 보시면요 대비 신청해가지고 등기했을 경우에는 채무자 아닌 B씨에게도 사무관리 성립에 근거해가지고 비용 상한 청구 행사할 수 있으니까 3번 지문 또 옳은 지문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그 다음 내용 또 다 한번 문제 풀어오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